현재 국민 여러분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공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이런 것이지요. 5.18 유공자가 정말 법에 따라서 제대로 선정되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그는 확실히 1980년 5월에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었다. 본인도 그것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가 흔히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은 의심스럽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장다령 변호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찾아낸 문건이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 기준이라고 하는 문건이죠. 이것은 1990년 8월 14일자 문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건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국가기록원에 가면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누구나 이것을 찾아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표지에 보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표지에 이 문건을 왜 작성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1990년 8월 7일 광주 보상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이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검토하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를 공람케 하고 돌려읽게 하고 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했다, 이런 내용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 보상법입니다. 유공자법이 아니고 보상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그 기준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기준을 소개를 하죠. 광주보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광주보상법 제8조에 근거해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면 적용이 안 되겠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그러면 위원회는 법에 따라 심사를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결정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이 관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마 그렇겠죠. 그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의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관련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이것이다 하는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뜻한다. 그것을 분명히 해두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여기에서 상세 설명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법적 기준, 어떤 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가. 그것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완전한 법률 명칭입니다. 이것을 그냥 광주보상법 표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보상 대상을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보상 대상은 두 부류로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족.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자의 유족. 이것이 왜 유족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죠. 사망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고 또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신청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이자.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요즘에는 대체로 부상자 이런 말을 잘 쓰지요. 이 상이자의 개념 역시 여기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자로서 보상금 등 결정 시 현재 5% 이상의 노동력을 상실한 상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90년에 이것이 작성이 됐는데 80년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완치된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노동력이 정상적으로 노동력을 회복한 사람은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 5% 이상 노동력을 상실한 그러한 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 조건에 맞는가, 상이자인가, 유족인가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해야 하겠죠. 그럴 때 유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권한을 가진 기관, 보통 사람이 맡아서는 하겠지만 일괄해서 기관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거기에서 이 법률 조항에 이 판단 기준에 이 신청자가 맞다 안 맞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해석을 내리는 것이 유권 해석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관을 4개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가 이제 1차적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보상재원이 국고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 등이 이 유권 해석을 하게 된다. 타당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광주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유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것인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개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들이 보상 대상자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이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첫째, 1980년 5월경에 이렇게 어떤 기간을 한정을 했죠. 둘째,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원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좀 넓지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다 포함이 된다. 셋째, 학생과 시민들의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 및 소요 사태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위 및 소요 사태까지 갑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합법적인 선언에 있을 수 있지만 소요 사태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해서 소요 사태라고 하는 것은 실은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은 매우 엄격하게 대하지요. 그런 이제 그 사건과 관련이 된 것으로서 네 번째, 이것을 진압하기 위한 군경의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결과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때 이 문건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가해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경의 진압을 국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역사를 뒤집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문건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30년 전 일이죠. 그런데 시위 및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어떤 이러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겼다. 결과는 피해이지만 국민이 일방적으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시위를 진압하다가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그 진압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을 가해할 의사로 한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고의가 있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요사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요사태라고 해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하겠다.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저 5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전체 국민이 긴 역사를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같이 문제를 풀기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피해도 발생하고 그러한 피해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좀 보전도 해주고 본인들도 다시 이 공존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때 이것이 국가가 갑자기 가서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혹은 생명에 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시위와 소요사태 진압의 과정이었다. 이것을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어느 쪽을 편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문건을 작성한 집행정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때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보상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문건을 이렇게 세세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이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적 범위 이것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후하면은 5월 17일에서 5월 19일 이것이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그때 정부는 그보다 좀 폭넓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좀 대신 정부가 좀 이것을 채워주고 싶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980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로 한정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사태의 종료일까지를 일단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시의 시위 또는 진압 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7일 이전이라도 또는 5월 27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관련성, 직접적인 진압 작전과 관련성만 있으면 폭은 좀 넓혀주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시까지 들어 놓았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5월 27일이 지난 이후에 체포됐는데 그 이후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역시 이 시간적 범위에 넣어서 보상의 대상으로 하겠다. 이러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소적 범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죠. 광주 민주화운동의 장소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래서 광주에서 전라남북도까지 이미 원칙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시의 시위 또는 진압 작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광주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이렇습니다. 당시 광주 시위 참여자가 충청남도 또는 경상북도 등에서 군경에게 사살되었거나 상의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소는 확실히 광주가 아니어도 된다. 광주여야만 한다 하는 논거가 사라진 것을 바로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범위. 광주 민주화운동의 내용적 범위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북도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 시위와 소요 행위 또는 이를 진압을 위한 군경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그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또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시위 군중의 시위 과정에서 제3자가 사상을 당한 경우 또는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사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시위를 꼭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어도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내용도 역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성 요건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라고 할 때 이 관련하여 이 네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피해 사이에 일정한 인과관계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나온 결과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연결되는 그것을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피해 내용의 한정성, 피해 원인의 직접성, 피해 결과의 현재성, 손해 전보 법정성, 제척 규정에의 비해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관련성이 인정되고 또 관련 피해는 진압 군경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의도 인정이 안 되고 과실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단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역시 보상 대상이다. 이것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 피해 내용의 한정성부터 보기로 합시다. 광주보상법에 의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 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행방불명, 상해 등 인적 피해에 한하여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재산 피해는 이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 다음으로 피해 원인의 직접성을 설명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자라 하더라도 피해의 결과가 광주민주화운동이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그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지 그 경우만 해당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위급한 산모가 당시 소요 사태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경우는 직접 원인이 된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해 결과의 현재성.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현, 나타날 현,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불, 상해 등의 피해는 보상금 등 결정 시점 현재 사망, 행불, 상해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행방불명자가 현재 생존해 있거나 당시 관련 부상이 아주 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노동력을 5% 이상 상실한 장애가 없으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건, 장다령 변호사가 소개를 했던 이 문건을 이제 직접 다 살펴보았는데 뒷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지 않았어도 이 보상 대상은 될 수 있었겠다. 그것이 이 당시 보상법의 시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문건에 의해서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 해결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공개한 광주 민주유공자 증서라고 하는 그 유공자증에 보면은 장애 등급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지 않아서 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틀린 주장이 되었죠.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반드시 피해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피해는 세 종류만 인정을 했습니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상해이거나. 그러니 이해찬 대표는 지금까지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상해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가 공개한 유공자증에는 장애 등급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의문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가 광주에 없어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있어야 하는데 그는 부상도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광주 민주유공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문건을 가지고 해결한 것은 1980년 5월에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 없었어도 유공자는 될 수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가 부상당하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